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24일 밤 9시 47분이 되었습니다. 긴 낮 하루가 다 지나가고 고요한 밤이 왔어요. 오늘은 조금 사적인 얘기 잠시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특징적인 것 하나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용감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전 이런 경우에 사실 좀 용감한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한 명분이 주어졌을 때, 한 번씩 무모할 지경까지 용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제 자신이 사실 한 번씩은 버겁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왜 그래? 그냥 살지, 힘들게. 제가 이 말을 왜 오늘 하고 싶었냐면, 지금의 제 생활에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저만이 아는 명분을 가지고 오해받을 줄 알면서 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버겁고 힘들게 느껴져서 여러분께 하소연했습니다. 뭔지 전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오늘 조금 그런 기분 때문에 처지는 기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책 읽을게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백권대학의 15장, 16장,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15장 삼봉정도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 하루는 정도전이 이숭인, 권근과 더불어 각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얘기했다. 먼저 이숭이는 조용한 산방에서 시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권근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 미인 곁에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도전이 말했다. 첫눈 내리는 겨울날 가죽옷에 준마를 타고 누런 개와 푸른 매를 데리고 평원에서 사냥하는 일이 나는 가장 즐겁소. 삼봉 정도전에 관한 책 3종을 소개한다.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한영우,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김용옥이다. 이 중 3번째 김용옥의 책에는 조선 경국전과 불시잡변이 압축되어 있다. 2번째 책의 저자 한영우는 세계적인 역사학자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먼저 정도전을 위한 변명을 권하고 싶다. 저자 조유식은 정치학을 전공한 저널리스트인데
저자 나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책장마다 묻어나는 책이다. 정도전은 탁월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이자 혁명가였으며 자주적인 진보주의자였다. 조선 왕조 500년의 민본주의는 정도전에 의해서 창발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혁명가답게 불굴의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천재성과 실천성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정도전의 업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을 만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도덕과 종교 등에 관한 저작물들이 망라된다. 정도전은 조선뿐 아니라 오늘의 서울을 처음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의 아름다운 관계, 정도전과 태종 이방원의 살벌한 관계는 역사 드라마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어지간히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도전과 정몽주의 관계, 정도전과 주원장, 명태조의 관계가 단연 더 의미가 있다. 유가의 좌파, 맹자의 영향을 받은 그의 사구는 사실은 오로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가 좋아한 말은 정이었는데 그는 충성만 하는 신하를 거부했고 충성을 하더라도 임금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임금에게 충성만 할 게 아니라 임금을 바로잡는 것, 즉 정군이 신하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도올 김용옥은 삼봉은 마르크스의 이상주의와 레닌의 현실주의를 냉혹하게 밀착시켰다고 평가했다. 14세기 이른 시간에 정도전만한 사상을 정립하고 구체화한 인물이 세계에 있었을까? 조선은 500년 역사 동안 정도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라였다. 삼봉은 고려 말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고서도 정치보다는 혁명을 추구했고 조선 건국 후 만인지상의 재상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역시 정치보다는 혁명을 실천하려 했다. 삼봉이 이루고자 했던 정치는 철저히 민본 정치였으며 그가 해내고자 했던 토지개혁은 오늘날의 토지국유제에 가까운 혁명적 발상이었다. 이어서 우리는 삼봉이 선택한 권력체제와 그가 추구한 사상혁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삼봉이 추구했던 권력체제는 한마디로 해서 오늘의 입헌 군주제와 유사한 것이었다. 모든 권력체제는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데모크라시 국가에서 선택하는 대표적 권력체제인 대통령제와 내각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10년의 유배 외에 2번의 실각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때는 중국의 4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그건 역시 철저히 자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글 맨 앞에 소개된 인생의 즐거운 일만으로도 우리는 정도전의 캐릭터를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정도전은 조선 역사에서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그가 왕권을 해친 역적 비슷하게 기록된 것은 태종 이방원의 후대 영향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왕 중에서 영조와 정조 그리고 대원군 등은 정도전을 높이 평가했다. 송시열은 정도전을 말할 때마다 간신이라고 칭했는데 물론 이런 칭호에는 논리 대신 일말의 저의가 배어있다. 정도전을 은폐시켜온 우리 사학자들이 새삼 나태하고 졸렬해 보인다. 이제껏 나는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을 세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는 세종보다 정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삼봉 정도전은 실로 웅혼한 인물이다.
삼봉은 왕권을 제약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입안했다. 물론 삼봉의 모든 혁명적 아이디어의 바탕에는 성리학적인 윤리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삼봉이 생각한 윤리는 1차적으로 지배계층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뛰어난 진보성을 읽을 수 있다. 삼봉은 왕권을 효율적으로 제약하기 위해서는 사대부가 먼저 자기들의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 백성 역시 사대부의 윤리를 규제해야 진정한 민본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민의 또는 민심의 개념이 도출된다. 삼봉에 의하면 민심은 천심 그 자체인데 이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도 일정한 수준의 문화적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서구인이 만든 근대 개념에 얽매여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근대가 없었다는 무거하고 무용한 컴플렉스로 인해 삼봉을 전 근대의 틀에 가두어 버린다. 하지만 삼봉은 근대도 아니고 전 근대도 아니다. 삼봉 정도전은 조선의 인물이다. 16장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 와다 하루키. 김일성 가짜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강연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런 순박한 질문이야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내심 통일을 원하면서도 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대체로 그들은 배운 사람, 즉 지식인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주체사상이나 동북 유격대나 북의 인권 상황에 대해 치우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는 북을 잘 모르면서 통일만 바라는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일본인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회고록의 일부로서 1991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다. 그는 자기 논문들에 대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학자들과 이틀에 걸쳐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조선 학자들은 1985년 나온 하루키의 논문과 1987년 나온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좋다. 걸리는 것은 조선에서 출판된 문헌이 신화적이라고 한 점이다 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것은 하루키 논문과 책에 대한 이른바 비판적 검토였다. 하루키는 조선 측 학자 4명이 모두 1922년에 나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준비하고 있던 팀 멤버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원이었다는 것, 부대가 소련으로 피신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최대의 문제는 조선인민혁명군 건이었다. 하루키는 논문 속에서 이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반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측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 연구는 형식이고 조선인민군이 내용이라고 했다. 하루키의 회고를 직접 읽어보자. 조선 학자들의 토론 방법도 선생이 인용하고 있는 러시아 자료의 다음 쪽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학문적 틀을 유지하려 했다. 나와 같은 자료를 보고 생각하는 동료들이라는 인상이 생겨나 기뻤다. 조선 학자들은 내 의견에 의혹을 지닌 부분도 있었으나 만나 얘기해보니 의혹이 해소됐다. 의견 차이는 극복됐다고 하면서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와다 하루키 회고 2007년 1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는 제한되어 있다. 지금은 다소 나아졌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처음 대하게 된 사람들은 엄청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면도 있다.
참고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생전에 전 6권이 발간되었고 사후에 계승본 7, 8권이 나왔다. 와다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 항일 전쟁은 그나마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비교적 또는 상당히 사실적인 책이다. 도쿄대학 교수로서 한국 현대사가 전공인 저자는 이 책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벌인 만주 항일 무장투쟁이 항일 역사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검증,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김일성이 지휘한 보천보 전투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이 전투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함께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혁혁하다. 사람들은 흔히 봉청 전투는 민족주의 세력의 성과고 보천보 전투는 공산주의 세력의 성과라고 치부하는데 나는 이런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두 전투의 주체는 좌우의 색깔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실은 둘 다 민족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천보 전투의 주역 김일성은 민족주의자라는 말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렇다라고 해야 한다. 봉청 전투의 결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김일성이 보천보에서 올린 전과는 미약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아래 글을 읽어보자. 북한에서는 이 전투를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사 중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기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보천보는 순사가 5명밖에 없는 작은 마을, 인구 1300여 명이라는 주장과 동명이인의 김일성이 참가한 전투라는 설이 있다. 시사상식 사전 박문각. 일단 이 글에서는 반격 출동한 일본군 부대를 괴멸시킨 김일성 부대의 후속 전과를 누락하고 있다. 보천보 기습 소식을 듣고 급거 출동한 일본 헌병대와 오카와 부대는 압록강 대안 23도구 근처에서 김일성 부대와 조우, 전사자 7명, 부상자 14명, 일본군 통계를 내면서 김일성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기는커녕 도리어 혼비백산하여 도주해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천보의 전과는 봉청에 비하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천부 전투에는 수치상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첫째, 1937년이면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 전쟁이 발발한 시점으로서 우리의 항일 투쟁 기운이 거의 소멸돼 가던 때였다. 둘째, 보천보 전투는 봉청 전투와 달리 국내 영토 침공이었다는 점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보천보 전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보천보는 일본 경찰이 5명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마을이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전투가 빈집털이였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김일성은 보천보를 선택한 것일까? 보천보에서 20km 지점에 해산진이 있었다. 해산진은 당시 인구 13,000명의 도시로서 압록강변에서 조선의 동안으로 통하는 해산선 철도의 종점이었다. 해산진의 대안에는 장백부가 있었고 마침 만주와 조선 반도를 연결하는 해산선이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보천보 자체는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방의 요지인 해산진의 비상벨과 같은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습격당하면 그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로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심리적 효과를 내는 것이 최선의 유격대 전술 아닌가. 실제로 이 전투는 당시 국내, 동아, 조선 등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봉오동과 청산리는 위대했지만 그 후과 또한 의외로 컸다. 우리의 무장항쟁 세력은 일본군의 대대적인 간도출병과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의 비운을 맞았다. 반면 새로이 흥기한 신진 유격항쟁 세력은 이후에도 치열한 생명력을 이어갔다. 김일성 부대가 보천보 전투에 버금가는 간산봉 승전을 일궈낸 것은 보천보 전투 불과 직후의 일이었다.
17장 현대물리학 시간과 우주의 비밀에 답하다. 결정론적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자못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같지만 실제로는 비현대적이고 몰과학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오래된 속담 아니 땡굴뚝의 연기 나랴와 똑같은 버전이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결정론적 인과율을 전파시켰고 이것을 받아서 마르크스는 봉건, 자본, 공산의 도식, 즉 역사 발전 단계론을 펼쳤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역사는 필연적이라야 한다. 그래서 이시조선은 봉건제라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상이 자본제가 된다. 바꿔 말해서 지금이 자본제니까 직전의 조선은 무조건 봉건제라야 한다. 이것은 결과를 알면 원인도 알 수 있다는 이른바 환원론이라는 미신이다. 18, 19세기 뉴턴과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검은 머리 유럽 근대인들에게 책 한 권을 권하려 한다. 현대물리학 시간과 우주의 비밀에 답하다. 숀 캐럴이다.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시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행 방식이 같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를 절대시간이라고 한다. 뉴턴은 유명한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수학적이며 진리적인 절대시간은 외부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흐른다고 말했다. 즉 시간이 사물의 존재나 변화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시간에 대한 뉴턴의 생각을 뒤엎어버렸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신축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과 맥스웰의 전기역학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나온 것이다. 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중력 이론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탄생했다. 현대 이론 물리학은 또 다른 골칫거리,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사이의 불일치와 마주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끈 이론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이 문제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만약 위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책을 먼저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윗글에 나열된 특수상대성 이론, 뉴턴 역학, 전기역학,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 이론, 끈 이론 등에 대한 개념 이해 없이 이 책을 읽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우리는 흔히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려운 분야의 책들을 읽고 나면 성취감을 맛본다. 이것은 분명히 공부가 주는 긍정성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부의 부정성 또한 이해 못지않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른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엇을 하려면 최소한 무엇을 읽지 않고서는 말하지 마라는 식의 독선적인 발언을 곧잘 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왕년의 공부에서 멈춘 사람들이다. 이 책은 현대 이론 물리학의 개론서가 아니다.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 이미 권위를 가지게 된 이론 또는 가설들의 한계와 예외를 지적하는 책이다. 여기에는 시간론과 결정론과 엔트로피와 빅뱅과 웜홀과 시간여행 등도 포함된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 책의 한국어판 페이지 수는 666쪽이다. 666은 바이블에서 악마의 숫자로 통칭된다. 우연이겠지만 이 책에서는 문명의 결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어김없이 무엇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결정론을 신봉하는 지식인이 득실거린다. 다음으로 내가 어렸을 때, 즉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노장 철학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허경영 이상으로 보지 않던 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책의 5장은 노자의 말을 제목 아래에 제시하고 있다. 우주가 영원한 이유는 우주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다른 것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노자 도덕경. 이 책 89쪽에는 우주 자체가 공간이고 우주에는 외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온다. 이것은 2500년 전 노장 철학의 지대무외, 지극히 큰 것은 바깥이 없다와 똑같은 말이다. 속칭 칼텍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숀 캐럴이 노자의 말을 의기양양하게 인용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어려운 책이 있다. 사람들은 책은 쉬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비책은 없다. 만약 누군가가 어려운 것을 쉽게 썼다면 그것은 애초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을 어렵게 쓴 책이 있다면 그것은 필자도 잘 알지 못한 채 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이다. 그만큼 성취의 보람을 가지게 한다. 동시에 이 책은 자기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나 끈 이론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묘한 책이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미 이론화된 것들이다. 뉴턴과 마르크스를 믿는 사람들은 역사는 어김없이 필연적으로 전개된다는 신앙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란 필연과 우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건 국가의 역사건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게 을사늑약의 해로 기억되는 1905년이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1년 후.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앙리 푸엥카레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아무튼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히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혁명적인 역사를 새로이 쓴 대사건이다. 그런데 이 역사적 대사건에 우연은 없었을까? 당시 26세였던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베른에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주요 관심은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한편 푸엥카레는 프랑스 경도국 회장으로서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좋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더욱 정확한 경도 측정을 필요로 했다. 이상 역사학자 피터 갤리슨의 아인슈타인의 시계, 푸엥카레의 지도 참조. 오늘날 우리는 정확한 시계와 지도, 즉 정확한 시간과 공간의 측정 모두가 가능해진 시대의 역사를 살고 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별스러울 것도 없는 직업 선택과 위대한 물리학 이론의 발견 사이에 역사의 필연적 법칙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보다 한참이나 더 추앙받던 과학자로 뉴턴이 있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세상이 가진 심오한 구조에 관한 생각이다. 고전역학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미래의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놀랄 만큼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험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고전역학은 더 이상 옳지 않으며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로는 이제 허구다. 나는 독일 철학자들, 즉 칸트와 헤겔과 마르크스 등에서 고전역학적 세계관의 한계를 뚜렷이 목격한다. 철학도들이라면 특히 관념성이 강한 검은머리 유럽 근대인들이라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비롯한 이론 물리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상 오늘의 책 읽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